네, 반갑습니다. 웅달책밥 또 나왔습니다. 네. 네, 저는 LN솔리스 김선 대표고요. 이제 저는 주로 M&A를 하고 있습니다. M&A가 주업인데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투자 경력이 좀 길어서 이제 혹시나 뭔가 또 저 나름은 이제 뭔가 제 재능 기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한국경제TV도 나가고 있고 이제 웅달님 책방도 나오고 있으면서 저의 어떤 투자와 노하우를 좀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LN솔리스 김선 대표라고 합니다. 아, 네. 그 대표님께서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추천해주신 네. 그런 대형주, 네.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기억이 남는데 많이 네. 올랐어요. 오늘 되게 기분 좋게 왔습니다. 네. 지난번인가 네. 지난번에는 너무 숨 막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랬었는데 네. 요즘에는 분위기가 좋죠.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게, 저도 그때 분위기가, 네, 그 사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반도체 업황은 또 특히 안 좋아가지고. 맞아요. 그게 진짜 쉽지 않았을 텐데. 맞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기에서 그 견해를 놓치지 않겠다. 스트롱하게 말하겠다. 네, 그래서 소신있게 말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제 개인 유튜브에도 그렇고 조금 이제 리플이나 아니면 메일로 이제 그때 삼성전자 뷰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적어주시는 분들이 제법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사실 솔직한 말씀을 드렸었죠. 뭐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국민주가 돼가지고 기대가 크니까 원래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큰 만큼 뭐 대외적인 어떤 악재성 이슈들이 나오면서 좀 눌림이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잘 하고 있으니까 본업의 사업은 잘 하고 있으니까 뭐 이제 원자리를 좀 열심히 찾아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많은 분들이 물려 있는 8만 원, 9만 원대까지 갈 때까지는 조금 험난하죠. 험난하지만 그래도 이제 추세는 잡고 분위기는 잡았다. 이 정도로 요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상반기 흐름이 괜찮다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게 좀 지속될 거라고도 보세요? 전 연말까지요. 연말까지요? 네, 연말까지 할 것 같아요. 그러세요? 근데 연말 일단 올해만 봤을 때는 그냥 연말까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네. 원래는 제가 지난번 왔을 때만 해도 24년도 하반기는 잘 안 보인다라는 말씀 아마 들었을 거예요. 24년도 이유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미국의 대선도 있고 워낙 불확실성도 많고 그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이슈가 한참 싸우고 있을 때여가지고 네. 24년도 이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뷰가 좀 바뀌었어요. 조금 더 뒤로. 이거 24년까지는 계속 좋다. 계속까지는 아니겠지만 물론 이제 예전에도 이제 2000년도 초반 상승장에도 뭐 한 달, 두 달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하고 나면은 꼭 쉬는 기간이 있었어요. 중간에 뭐 15일이든 한 달이든 쉬는 기간 조정이 쑥 있으면서 단기 고점 대비해서 뭐 10% 짧게는 뭐 길게는 뭐 한 20% 가까이 조정을 받았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중간중간 적정 조정은 있을 거예요. 뭐 매일같이 날아간다면 참 좋죠. 근데 올라감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결국 시간이 좀 지나 보면은 이렇게 올랐다고 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지금 현재 오늘자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오늘 지수보다는 올 연말 지수가 더 높은 데 있을 것이고. 그래요. 네. 그리고 오늘보다는 뭐 내년에 이맘때 지수도 훨씬 더 높은 데 있을 수 있다. 그래요. 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며칠 전만 해도 지난달만 해도 뭐 상고하저냐 상저하고냐. 네.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 말씀으로는 하고. 네, 하고도 좀 높을 것 같아요. 하고도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이게 사실 한번 훅 눌렸던 지점이 이제 회복이 돼서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사실 쉽게 뚫지 못하고 있는 지금 라인 때 2400, 2500 라인 때가 한번 뚫고 올라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지 라인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이 우리나라 옵션 만기예요. 근데 옵션 만기 지나고 다음 달 포지션을 보니까 더 높더라고요. 2500 중반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웨인 포지션이.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지금 이 라인이 지지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꽤 크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음 달도 무난하게 넘어가겠구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짧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건 아니면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이건 그래도 손실도 많이 줄어들 수 있는 달이 될 수 있겠구나. 따뜻한 봄이 오겠구나. 이 정도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이게 연말 가서 막 3천 이런 건 아니죠? 3천이요? 네. 사실 저는 연말에 3천 안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빨라요. 이게 아시겠지만 너무 빨리 올라가면은 사실 조정도 깊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조정도 정말 빨리 깊게 오면 반등 속도가 빠르잖아요. 또 V자 반등. 그래서 저는 지수가 천천히 올라가는, 되게 티 안 나게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진짜 너무 지루한데? 왜 내 종목 안 가지? 근데 주변에 막 상한가 빠바바방 터진 시점이 올 거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보면은 이렇게 지수가 올랐다고? 내가 계좌를 보면 손실 많이 줄었는데? 이런 분위기로. 예전에는 뭐 사면 올랐잖아요. 사면 오르고 이랬는데 지금은 올라가긴 올라가요. 근데 천천히 올라갈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올 연말 기준으로 뭐 감히 말씀드리면 뭐 지금자 기준으로 제 개인적인 예측이니까 이거는 뭐 비난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만일 모든 것들이 갖춰지면 2,800포인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한 5%? 20%좀 안 되죠. 20% 조금 못 되게. 사실 근데 1월 달에 거의 한 10%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네. 중간에 쉬었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아직 시간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2,800 정도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저희가 굉장히 지난 연말만 해도 지난번 만남 때도 네. 경기 침체 이슈 엄청 심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경기 침체 그런 것들 때문에 새해 전망이 막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위기가 더 팽배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럼 그런 경기 침체 이슈 이런 거 끝났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다 경기 침체라고 하시는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맞아요. 침체라는 거를 우리가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저희 교수님이랑 제가 되게 존경하는 교수님과 얘기하다가 저한테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냐면 침체라는 게 과연 누구 기준으로 평가하는 걸까? 결국 기업이거든요. 네.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 침체를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기업의 입장에서 침체가 뭘까요? 당연히 자기들이 판매하는 물건이 안 팔리는 거죠. 그럼 뭐예요? 소비. 소비가 줄어드는 게 침체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고 소비가 죽은 적은 한 번 없어요. 그때도 제가 침체라는 걸 말씀드릴 때 물가는 계속 올라간다. 근데 그 높아지는 물가를 소비가 따라가게 되면 절대 침체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침체가 어느 순간 갑자기 빡 꺾여버리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는 건데 사실상 연준 입장에서도 이제 원래 코로나 때 이제 문제가 심각해서 부양책을 썼던 부분에 대해서 그거로 인해서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연준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다. 근데 그 이후에 예상하지 못한 이슈가 나왔다. 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그게 나오면서 사실 더 깊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커머디티, 원자재 가격 다 올랐잖아요. 솔직히 지금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지금 니켈 가격 보세요? 아니. 지금 팜유 가격 보십니까? 아무도 안 보거든요. 근데 그때는 팜유 가격 올라가니까 야 큰일 났다. 팜유 올라가면 라면가 올라가겠네. 과자 가격 올라가겠네. 다 올라가겠네. 큰일 났네. 이거 우리 생활로 들어오면 큰일 났네. 이렇게 걱정을 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게요. 근데 지금은 그냥 소비하는 거예요. 슬슬. 제가 그때도 무슨 예를 들었었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강남 신세계백화점은 전 세계 매출 1위를 찍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네. 지금 공항 가보세요. 공항 편수 적긴 적지만 바글바글 합니다. 제가 그때도 지방 갔다 왔는데 지방 갔다 오는 비행기가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네. 제주 여행이 그렇게 사람 많더라고요. 제주도가 그렇게 여행을 왔을 때 가격을 비싸게 받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찾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경기 침체라는 거를 너무 언론들이 과하게 많이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이 얘기했을 때는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달라지죠. 분위기가. 침체라는 게 조금 사라지고 있죠. 여전히 지금 소비가 강하고 그리고 여전히 미국의 고용 상태는 굉장히 좋고 그리고 예전에는 기업들이 감축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얼마나 안 좋으면 감축해? 라는 얘기했는데 그때도 제가 나와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감축을 너무 우리가 고용을 당한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지만 기업의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으로 보느냐 아니면은 우리가 일반 소비자 입장으로 보느냐 달라진다. 내가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감원을 시키면 그게 뭐다? 고정비가 줄어드니까 네. 비용이 줄어들고 순이익이 높아질 수 있다. EPS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나쁘지 않은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메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이 감원하면서 오히려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감원 아니야? 그러면 따져야 되는데 순이익이 올라가 버리니까 걱정했던 것보다 잘 나오니까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그동안은 너무 우리가 언론이나 외부적인 것들에 많이 휘둘렸었던 것들이 하나씩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네. 저는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경기 침체? 글쎄요. 짧게라도 올 수는 있겠죠. 근데 요즘은 경기 침체를 아예 제껴놓고 요즘에는 연착륙 얘기를 해요.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연준에서 직접 얘기했어요. 네. 그 정도 얘기 나왔다는 거는 뭐 침체 얘기는 뭐 좀 더 뒤로 간다고 보는 거죠. 네. 요즘에 챗GPT 되게 인기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챗GPT를 이제 저도 써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챗GPT를 막 하다가 이제 당연히 이제 구글이나 다른 기업들에서는 이제 자기들의 제품을 내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구글에서 나왔잖아요. 바드. 바드가 나왔는데 어제 사실 알파벳이 많이 밀려서 한 6% 밀렸거든요. 네. 근데 바드가 이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는 되게 정말 이제 어제 뉴스 기사 보니까 미국의 어떤 판사님도 이제 참고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대답을 했대요. 챗GPT는. 근데 바드는 이상한 소리를 했더라고요. 무슨 이제 천체 만원경에 대한 어떤 얘기를 했는데 이상한 소리를 했대요. 그래서 아직 알파벳이 못 따라가는데? 하면서 그 실망감에 어제 밀어버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스닥 밀리고 S&P 500 밀리고 다 밀려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밀린 거는 그냥 그저께 좀 올라간 것에 대한 어떤
풀이 정도? 뭐 매물 일부 매물 소화 정도?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챗GPT라는 게 나왔는데 그 구글이 좀 영향을 좀 많이 줬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새벽 미증시 밀린 거는 전 딱히 신경 안 씁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게 마일드한 경기 침체고 네. 막 이러면은 금리가 네. 더 과감하게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근데 이번에 연준이 25bp까지 내렸잖아요. 아마 지난번에도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시장은 하여튼 우리 안 좋을 때 75bp 막 올리고 할 때 제가 시장은 뭐 물론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미 시장은 75bp에 적응을 했다. 그게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75bp를 넘는 금리 인상, 즉 100bp 인상이 나오지 않는 이상 시장은 절대 텐트럼 발생하지 않는다. 근데 오히려 50으로 내리고 20으로 내리게 되면은 뭔가 이제 시장이 안도감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바닥을 잡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대로 되고 있죠, 일단은. 네. 그리고 이게 50을 내렸고 25를 내렸잖아요. 여기서 만약 연준이 다시 50으로 올리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안 그래도 신뢰도가 낮은 연준인데 50으로 올리면은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연준도 되게 아마 신중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50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씩 하다가 야 이거 50만 몰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모여가지고 아니 그러지 말고 25씩 두 번 올립시다. 그냥 어차피 우리 5월달까지로 예를 들어서 5월달까지를 하기로 했는데 그냥 한 달 더 올립시다. 이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관건은 25bp씩 홀드로 몇 개월 가는지가 저는 되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금리 25bp씩 인상을 몇 번 하는가는 네. 증시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미 시장이 적응을 했잖아요. 적응했어. 네, 25p. 우린 75bp를 버텼습니다. 50, 25 쭉쭉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미국은 좀 경기 침체가 약하더라도요. 네. 한국은 네. 신흥국으로 좀 분류가 돼요. 맞아요. 이번에 IMF도 보면 약간 경제 성장률을 낮췄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 보면 또 다른 경우가 벌어지는 건 아닐까. 저는 IMF가 이번에 성장률 전망치를 나온 게 되게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 보수적으로 잡은 게 너무 잘 됐다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워낙 실적이 경기 침체에 대한 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를 다 보수적으로 맞췄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정도는 맞춰줘야지. 근데 오히려 보수적으로 내려놓으니까 실제 발표되는 거는 기업들이 다 리스크 매니징을 잘 하죠. 그 친구들도 기업들도 당연히 위기가 올 것 같다 하면 다 미리 다 준비를 하니까. 근데 오히려 예상치를 보수적으로 잡아놨는데 그보다 실적 다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호재성 이슈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마 제가 IMF도 이번 낮춰놓은 게 오히려 낮추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것처럼 낮춰놓으면은 그것보다 잘 나왔을 때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게 심리로 들어가고 지금 그게 사실 시장에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생각보다 괜찮네. 이게 좀 진짜 커요. 그리고 주식은 결국 이제 금융시장은 기대감이 항상 이제 먼저 앞선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경제 우리나라 경제 지금 빚이 너무 높아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불안하긴 해요, 분명히.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경기 침체는 별 걱정 안 해요. 경제 위기를 걱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오긴 올 거예요. 오긴 올 거고, 우리나라는 사실 빚으로 시작됐고,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이 구조 자체가, 가사의 구조 자체가 너무 집이잖아요. 부동산 비율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건드리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중산층이고 뭐가 다 붕괴돼 버려요. 이걸 갖다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되게 잘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뭔가 위험 신호가 당장 눈에 보이는 건 나오지 않는데 곳곳에 뭔가 우리가 계속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지수가 저는 미국보다 괜찮을 것 같아요. 주식 실제로 지금 그렇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게 나온 게 이미 기대에 반영이 된 거고 심리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좋아지려면 어떻게 보면 남은 건데 지금 딱 이 순간만 놓고 봤을 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계부채나 이런 부동산 이런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아, 그럼요. 너무 불안해요. 진짜 너무너무 불안하고 제 주변에 이제 후배들도 이제 결혼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어르신들 다 그러잖아요. 한 채 있어요. 집은 있어야지. 근데 이게 예전에 어르신들이 있을 때랑 지금이랑 사회 구조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집이 있으면 좋죠. 나중에 정말 안 됐을 때 집이 있으면 그래도 살 수는 있으니까. 근데 조금은 옛날이랑은 좀 모든 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집에 대한 평가도 좀 우리는 다시 이루어져야 될 시기가 온 것 같긴 합니다. 인구도 줄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다시 좀 주식시장으로 돌아와서요. 그러면은 연말에 진짜 한 2,800 그리고 내년도 이렇게 좋게 만약 예상이 되고 된다고 한다면 지금 주식을 사야겠네요. 그렇죠. 저는 근데 꾸준히 맞아요. 침체 얘기 나올 때도 죄송하지만 뭐 지금 사고 싶으시면 뭐 삼성전자 레버리지 사시라고 그때 사셨던 분들은 제법 맞아요. 그때 추가매 사셨던 제법. 근데 요즘에 전 너무 감사한 게 감사하다고 되게 리플이 많이 달려요. 그리고 이제 메일도 많이 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오프라인 모임을 했었어요. 실제로 오셔가지고 진짜 감사하다고 저희는 진짜 이거 정말 큰 돈을
삼성전자 들어갔는데 이거 버텨야 되는지 버려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반도체만 믿고 있었는데 그게 망가져버렸다 생각하니까. 근데 그때도 제가 반도체는 어쨌든 치킨 게임 들어가는 거고 결국 승자는 삼성전자가 될 거다. 이제 DRAM 쪽에서. 근데 DRAM 쪽에서 챗GPT 하면서 빵 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다행이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앞으로 계속 지수가 올라가니까 삼성전자는 당연히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요번 주도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외국인들 들어오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외국인들 들어오면 일단 생각 안 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산다. 네. 그게 계속 이어지고 일단 지금 하드캐리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삼성전자 지수 이렇게 좋게 보시고, 네, 맞습니다. 혹시 또 좋게 보시는 산업이나 기업들이 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요즘에 대기업들이 이제는 우리가 IMF 때 생각해 보면은 IMF 때는 이제 우리 겪었기 때문에 그때는 참 결국 돈이 없어가지고 망했잖아요. 많은 기업들이 도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침체 얘기 나올 때 다른 사람 막 주식 투자 걷어들이고 막 힘들어할 때 저는 어떻게 집중을 했냐면은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실적을 잘 내는 기업 한번 찾아볼까? 네. 아니면 뭔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뭐 어떤 그 생산을 줄이는 거 말고 생산을 유지를 하면서 다른 쪽으로 리스크 매니지를 하는 기업들이 있을까? 그리고 이런 어려운 상황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 기업들이 어디가 있을까? 그리고 새로 투자하는 기업이 어디가 있고 그 투자가 어디로 들어갈까?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갈까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지금 되게 기다리는 게 삼성전자가 어디를 M&A를 할까? 그 M코인가요? 몰라요. 지금 어딘가가 나올 것 같아요. 어딘가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일단 아직 확정돼서 이제 공시가 나온 건 없으니까 분명히 최근에 보면은 삼성전자가 밀어붙이는 게 바이오 쪽, 삼성은 바이오로직스 밀고 있잖아요. 밀고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는 또 방산 쪽이 빵 떴어요. 원래는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이것도 되게 하늘에서 도와준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발생하면서 시장은 어려웠지만 오히려 방산 산업한테는 이게 땡큐가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산은 되게 가성비가 좋네. 가성비. 네, 이런 얘기가 한번 사실 이런 홍보가 없죠. 이렇게 홍보가 딱 돼가지고 방산이라는 어떤 새로운 섹터가 나와버렸죠. 그리고 삼성이 최근에 로봇 관련 굉장히 집중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 로봇 관련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보스턴 다이내믹에서 이제 만든 로봇을 보니까 와 장난 아니던데요 보니까. 그래요? 걔네가 현대랑 같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냥 로봇이 가는데 그냥 계단도 두 다리로 뛰어 올라가고 누가 사람이 옆에서 발로 차도 중심을 잡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로봇 산업이 생각보다 굉장히 우리 삶에 빨리 들어올 수도 있겠구나. 테슬라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앨런 머스크도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로봇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2차 전지는 항상 ING예요. 이거는 2차 전지는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업종이고 삼성전자는 당연히 반도체 가야죠. 디램은 어쨌든 챗GPT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저는 좀 무섭긴 했었어요. 챗GPT가 무섭긴 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가야 될 미래라고 하면은 뭐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챗GPT 생각을 하면은 반도체, DRAM 쪽, 낸드 플래시 쪽, 삼성이 하고 있는 어쨌든 삼성이 얘들을 압도를 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를 그러면서 삼성전자 그리고 뭐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인텔도 괜찮고 아니면 우리나라의 SK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는 3이긴 하지만 되게 갭이 많이 벌어져 있어서 그래서 저는 앞으로 여러분 투자하실 때는 이런 업종으로 생각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전기차 산업을 본다 했을 때 테슬라가 올라가면은 루시드 리비안 다 따라 올라갔어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요? 그냥 실적 잘 내고 숫자 찍힌 애들만 갈 거고 같은 업종에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극과 극의 흐름이 나올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심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럴 바에는 딱 두 가지. 첫 번째, 차라리 1등을 투자하시라고. 아니면 두 번째, 차라리 ETF를 활용하시라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만약 처지는 기업 들고 있으면 같은 업종이라도 쟤는 계속 날아가는데 나는 안 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시간 한정돼 있고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굉장히 잘 지키셔야 되는 시점이 딱 지금인 것 같습니다. 방산, 바이오, 로봇, 네. 2차 전지, 네. 뭐 IT 반도체다. IT 반도체 이런 쪽에서 1등이나 네. ETF를 아예 사라.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보수적으로. 그렇군요. 아까 챗 GPT 네. 이거 얘기해 주실 때 이게 구글이 네. 주가가 많이 하락했잖아요. 네, 바트 이거는 때문에. 그 구글의 약간 검색 능력 네. 그런 거에 대한 위협을 시장이 좀 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이제 보니까 어쨌든 나온 대답 자체가 제가 보더라도 라는 생각이 좀 사실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바드도 성장해야죠. 성장해야 되는데 일단 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어떤 한 업종에서 어떤 한 서비스가 1등을 달리기를 바라는 것처럼 마치 이제 전기차에서 테슬라가 1등을 바라는 것처럼 저는 한 업종에서 한 기업만 그렇게 너무 부각되면은 그 산업에 발전 없다고 봐요. 네. 라이벌 기업들이 두세 개씩 있어서 경쟁을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데 오히려 구글이 이번에는 바드가 좀 뭔가 미끄러졌지만
걔네들은 알파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실수를 계기로 뭔가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많이 할 거라 보고 있어요. 구글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챗GPT가 나오면서 너무 빠르게 시장을 이제 차지했죠. 보니까 네. 무슨 뭐 100만 명 될 때가 뭐 모든 웬만한 SNS보다 가장 빠르다고 유튜브보다도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시장을 선점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서비스의 질로 승부할 거기 때문에 구글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밀린 건 단기적인 이슈라 보면 될 것 같고요. 구글이 어떤 기업인데요? 네. 또 아마 지금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챗GPT가 네. 인공지능으로 네, 좀 산업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인공지능 산업이 앞으로 좀 커진다고 하면 네. 아까 삼성을 좀 좋게 보신다는 게 거기에 들어가는 램의 수요나 반도체가 늘어날 거다. 네. 그렇게 연관을 좀 보신 거예요. 당연합니다. 그렇게. 걔네들이 1등이니까. 1등이고 압도적인 1등이고 물론 이제 인텔 같은 애들이 미국에서 밀어서 따라 뭐 잡는다고 하긴 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거기서 삼성이 또 지금처럼 치킨 게임으로 가격 밀어가지고 생산 계속하고 가격 계속 떨어져도 우리는 버텨. 니들은 힘들어 몰라. 그건 니들 사정이지.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모르죠. 삼성전자는 항상 그런 식으로 디램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치킨 게임 할 때 생산 안 줄인다고 했을 때 항상 하던 거 하는구나 이 정도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과거에 그 네. 모바일에서 네. 그 갑자기 램 소요가 늘어가지고요. 네 맞아요. 삼성이 빵 떴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좀 이거 챗GPT가 네. 이게 보통은 아닌 것 같아요. 저한테 오는 쇼크는 오히려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생겼을 때보다 챗GPT 이게 때가 나와가지고 제가 그걸 실제로 봤을 때 되게 놀랐어요. 진짜로. 그 정도 그리고 좋게 보시는 거예요. 놀라실 정도로. 네, 눈에 보이잖아요 일단. 그리고 인공지능이라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는 인공지능 개념적으로만 알았는데 그걸 갖다가 실제로 엄청난 검색 능력으로 당장 답을 받을 수 있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저는 사실 거기에 되게 놀랐어요. 메타버스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뭔가 정확하게 개념화시켜서 뭔가 보여주지 못하고 있죠.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이름을 변경하면서도 뭔가 아직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예전부터 우리가 있었던 개념인데 드디어 이게 뭔가 현실화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거기다 로봇이 만들어지고 그걸 갖다 로봇에 이제 심기만 하면 그렇구나. 무서워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대표님 인터뷰할 때 네. 메타버스는 상대적으로 좀 좋게 아주 막 낙관적으로 네.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거든요. 딱 중립이었어요. 네. 진짜 모르겠다. 근데 이 챗GPT 같은 경우는 네. 굉장히 좋게 보시는 같은 느낌이 확 들어요. 맞아요. 그리고 근데 대신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뭔가 이제 확 산업적으로 이제 뭔가 보여주는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되면요, 진짜 온갖 잡주들도 다 움직여요. 그래서 항상 투자하실 때는 정말로 얘가 인공지능과 이제 챗GPT와 이런 산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이거와 관련된 매출이 최소한 그 회사 매출 전체의 25% 이상은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관련주예요. 정말 뭐 사돈의 팔촌이 뭐 이거 한다더라. 뭐 우리 아들이 이거 해. 뭐 회사 대표 아들이 이거 하는데 회사 대표 아들이 뭐 이걸 전공했는데 뭐 회사로 영입돼가지고 이걸 고민해본다더라. 아니죠. 그거는 네. 고민은 이제 시작하는 거고 숫자가 지켜야죠. 우리는 항상. 그래서 저는 이제 챗GPT 관련 기업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공시 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네.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적어도 25%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관련주를 걸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 지금 보면 다시 시장이 좀 살아나가고 테마가 살아나잖아요. 너도 나도 할 것이 다 올라갈 거예요. 그럴 때 네, 그럴 때 피해자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생겼을 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직접적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잘 골라서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진짜. 지금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게 그 메타버스도 네. 사실 엄청 날아갔다가 네. 엄청 많이 꺾였잖아요. 그쵸. 그리고 관련주도 진짜 조금만 얽혀있으면 다 올라갔다가 맞아요. 꺾였는데 그게 한 번 더 반복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죠. 근데 결국은 걔네들이 쉽게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가 없으니까. 네. 25%가 아니니까. So what? 이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 메타버스 뭔데? 이러고 일단 돈 넣어. 막 때려놓고 옛날에 유비쿼스 때 그랬어요. 유비쿼터스 세상이 옵니다 그럴 때 저게 뭔데? 그냥 막 이렇게 하길래 했는데 결국은 지금 아무도 유비쿼터스란 말을 안 쓰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데 인공지능 그 ETF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죠. 좀 무서워요 사실은. 최근에 보면은 골드만삭스가 감원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감원 많이 해가지고 일반 분들은 뭐 웰스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일반 뭐 자산관리 쪽 이쪽이 많이 사람을 줄였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골드만삭스 실적을 잘 보시면은 이제 IT 쪽을 되게 많이 늘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골드만삭스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매매하고 있는데 저기 르네상스 펀드나 이런데 이제 제임스 시먼스 같은 분들은 그냥 HFT 돌려가지고 하이프리퀀시에서 0.0001초마다 한 번씩 막 매매를 해버리고 그거 수익이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나왔대요. 2022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나왔대요 실적이. 그래서 이 형님이 몇 년 전에
연봉이 2조였는데 이번에는 한 10조 될라나?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와, 2조요 연봉이? 네, 그쪽에서 그렇게 보면은 연봉 최상위를 한 20명을 쫙 보면은 제임스 시몬스 이런 분들이 뭐 퀀텀 펀드 하는 분들, HFT 돌리는 분들 그런 분들이 상위에 다 찾아오고 있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막 기계로 막 0점 몇몇 초도 매매하는데 사람이 앉아가지고 이쪽에서 하는 걸 과연 바랄까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이미 우리는 IT 기업으로 바뀌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감언도 잘 봐야 된다 봐요. 전략적인 감언이죠. 네. 저는 오히려 무섭죠. 이런 게 이제 인공지능과 연결돼가지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챗GPT는 벌써 진짜 1억 명인가 막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렇죠. 월 20불인가 네. 내서도 쓸 용의가 있다 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저도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면 며칠밖에 안 되는데 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오시는 분들이 맞아요. 한 5분씩은 네. 최소한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메타버스도 그렇게 날아갔었는데 네. 진짜 인공지능 관련주는 이게 진짜 좀 한동안 갈 수 있겠다.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물론 메타버스도 연결시킬 수 있는 게 되게 많긴 많았죠. 네. 근데 메타버스는 연결시킬 수 있는 게 기존에 다 있었던 것들, AR, VR 기기 같은 것들. 근데 결국 걔네들이 성장할 때도 뭐가 필요하냐면 반도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생각해보면 뭐 메타버스가 성장해서 잘 돼도 필요하고 챗 GPT가 발사해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삼성전자 같은 애들은 매출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약간 리바이스 청바지 전략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건 좀 달리 봐야 되죠. 그래서 좀 삼성전자 주가가 흐름이 좋죠.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것 발전을 받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너무 좋더라고요. 좋죠. 그래서 제가 여기저기 주구장창 이해하고 사실 전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뭐 그때도 업종 물어보시면 IT. 일단 우리는 IT 해야 된다. 왜냐면은 그때 MSCI 말씀을 드리면서도 했을 맞아요. 거예요. 전체 이제 MSCI 코리아 인덱스 보면은 삼성 관련 그룹주들이 제가 봤을 때 적어도 40-50%는 된다. 그러면은 뭐 하겠냐? 당연히 일단 외국인들 우리 들어올 때 삼성전자 사놓고 본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작년 연말에 그랬잖아요. 네. 그때 달러 인덱스 되게 셀 때잖아요. 엄청 높을 때. 그래서 제가 맞아요. 중간 선거 끝나고 나면 괜찮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도 했었고, 한국 주식 사라고 하셨고. 그쵸. 네. 그때 이제 환율 높으니까 지금 빨리 원화로 교체하라고 했었고, 그것 관련해서도 고맙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겠죠. 엄청 좋았죠. 환율 쭉 빠졌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요즘에 좀 칭찬한다는 느낌. 그때는 물론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아직 살아있구나. 네. 저런 느낌. 그러시군요. 이게 정말 앞으로 정말 이렇게 좀 투자가 기본적으로는 좀 낙관을 하고 네. 이렇게 되는 게 정말 좀 이렇게 흐름이 또 이렇게 바뀌니까 정말 또 기대가 되고 네. 힘이 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항상 2000년도 초반을 잊으면 안 돼요. 그때 2000년? 2003, 4, 5, 6, 7년도 4년 동안 랠리가 나왔어요. 네. 그때 지수가 우리나라 4년 랠리가 나왔어요. 4년 랠리가 나왔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전까지 2007년도까지 날라갔어요. 3, 4, 5, 6, 7, 5년이네요. 날라갔어요. 바닥에서 고점까지 거의 200~300% 코스피 기준으로. 진짜요? 네. 근데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이제 주변 분들한테 이때 갖다 놓으면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죠. 당연하죠. 지수가 3배가 날라가는데 근데 그때 개인들 완전 박살났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2002년도부터도 지수가 계속 밀렸어요. IT 버블 이후부터 계속 밀렸어요. 근데 2002년도에 우리는 월드컵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거로 경기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 했지만 2002년도 계속 앉았어요. 그렇구나. 근데 2002년도 3년도 그 초반에 이제 미국과 이제 이라크가 전쟁을 합니다. 둘이 이라크 전쟁이 있었어요. 게다가 그때는 사스였나? 그것도 터지고 되게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그 얘기를 제가 사실 지난번 코로나 때도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지수가 반등해서 올라왔는데 왜 올라왔는지 우리 한참 어려울 때 제가 그때 다이어리를 찾아봤는데 이유가 없더라. 왜 올라오지? 근데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물렸었던 분들이 지수가 올라오면서 내 원래 그 가격대로 올라오니까 마이너스 줄어들고 딱 내 금액대로 올라오니까 주식은 꼴도 보기 싫다. 다 매도한 거죠. 이제 한 10% 안쪽 들어오면 이제 손절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쭉쭉쭉 올라가니까 이제 주변에서 이제 저 같은 사람 나와가지고 더 사야지 웃기고 있네. 야 말이 되냐? 우리나라가 올라가는 이유가 없는데 왜 올라가? 이라크 전쟁이 안 끝났고 이라크 전쟁이 터졌으면은 당연히 유가가 그때 장난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모든 게 다 비슷했어요 그때. 비슷하네요, 진짜. 그래서 계속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나중에 하다가 한번 훅 꺼졌던 점이 있었거든요. 한 10%? 그분들이 들어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럼 그렇지. 올 게 왔네. 이거 끝났네. 뭐 그때도 막 얘기 나왔던 게 데드캣 바운스 뭐라고 하죠? 하여튼 온갖 얘기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 오버슈팅 얘기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하다가 이제 정고점 돌파하고 하다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늦게 들어왔죠. 뒤늦게 이제 제일 펀드가 많이 팔렸던 게 2006, 7년도 많이 팔렸죠. 근데 그 이후에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박살이 났고 이제 모 증권사에 그때
뭐 펀드를 되게 많이 파는 증권사 그 대표님은 아직도 이걸 먹고 있죠. 아,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됐었죠. 근데 뭐 그때 가지고 있었던 분들 지금 나중에 올라왔겠지만 물론. 그래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랑 지금이랑을 지금처럼 지수가 막 3배씩 올라갈 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봤을 때 결국은 지금부터는 이제 가치주의 시기가 왔다. 진짜 안 올라가지만 눌려 있었던 기업들, 꾸준히 기업들을 잘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터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실적 장세가 온다. 유동성 장세 이제 끝나고 이제 실적 장세로 넘어오는데 그 과도기적 기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마치 실적 장세가 끝난 것처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건데 아니다. 실적 장세 이제 올 거다라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가 얘기했었거든요. 오죠. 요즘에 슬슬 가치주의 얘기 나오죠. 네. 실적 집중하고 있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오늘 말씀을 딱 들으면서 뭐 한 번 더 뭐 빠질 수는 있겠죠. 이렇게 출렁출렁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바닥은 나온 것 같아요. 2150 정도. 맞아요. 그러면은 한 10% 15% 되는 거고. 네. 근데 위로는 분명 언젠가는 3,000 넘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게 지금 사도 네. 그러면은 그거는 훨씬 위가 더 뚫려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 고점 대비해서 제가 예전에 이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이제 대세 상승 랠리가 나올 때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씩 밀린 게 몇 번이나 봤더니 몇 번 있더라고요. 봤더니 최소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나와요. 평균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씩 미는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지수를 10% 밀면요. 종목은 20, 30%를 밉니다. 곱하기 한 2에서 한 3정도만 맞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가시면 돼요. 네, 여기서 끝났다가 아니고 예전에 대세 상승장 지수가 3배씩 올랐을 때도 6개월에 한 번 정도씩은 고점 대비해서 10%씩 밀었구나. 10% 민 경우도 있고 20% 민 경우도 있어요. 20% 최근에 20% 밀었잖아요. 네. 사람 다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상승장에서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우리가 미리 알고 들어가는 거랑 이제 모르고 들어가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죠. 6개월에 한 번씩. 네. 네. 대표님 그 IT 반도체 2차전지 이런 것들 좋다고 좀 얘기해 주셨는데 좀 요번에는 좀 특정 지어가지고 기업을 좀 여쭤볼게요. 이게 그 네이버 카카오 있잖아요. 이것도 흐름이 되게 좋더라고요. 좋죠. 그래서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고점 대비해서는 50% 이상 여전히 빠져 있는 상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보면 네이버 좀 어떻게 보세요? 네이버는 좋아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게 있을 거예요. 전 네이버는 오케이, 카카오는 모르겠다. 카카오는 나 배은망덕해서라도 카카오는 소개 멘트 못하겠다. 왜냐면은 못할짓 했잖아요. 네. 주요 기업들 다 물적 보내서 다 내보내고 선회시켜가지고 막 했는데 저는 오히려 네이버는 괜찮다고 봐요. 네이버는 또 이제 최근에 또 미국에 있는 기업을 인수해가지고 또 다른 산업을 또 추가적으로 매출 구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네이버는 관심을 이제 가져야 될 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아마 네이버 괜찮다 말씀드렸을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제 카카오는 모르겠어요. 저는 한 4, 5년 전에 카카오랑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때는 뭐 핵심 계열사가 다 안에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걸 다 내보내고 나서 물론 지분법 이익으로 가져오는 수익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지주회사 같은 느낌으로 이제 되고 있는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카카오의 지주사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렇게 실적을 잘 내는 계열사에 투자하는 게 전 맞다고 봐요. 사실 저는. 근데 사실 카카오 아직까지는 조금 의문부. 아직까지는 뭐 지금 지수 뭐 반등이 좋은 거랑은 달리 지금 오히려 반등이 안 나오면 안 되죠.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는 다 반등이 같이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카카오는 조금 더 생각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공부가 필요하고 아직까지는 관심은 좀 없는데 뭐 카카오 네이버를 모르신다면 뭐 저희 부모님이 모르신다면 저는 당연히 네이버 사셔야죠 라고 예전부터 얘기했을 거고 오늘도 똑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카카오의 그런 문제점들을 이번에 많이 느끼셔가지고 네이버를 좀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진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면 많이 빠져서 그런 건가 이렇게 막 5% 6%씩 또 올랐다가 1% 2% 빠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카카오도 계속 움직이긴 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바닥권에서 그냥 움직일 수 있는 정도지 그게 막 이렇게 네이버만큼 미래 성장성을 갖고 올라갈 것이다라고는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장성을 갖추려고 하면은 이제 카카오에 있는 그 임원들이 잘 해야죠. 성장성을 만들어서 이제 앞으로 쭉쭉 어떻게 발전시키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뭔가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느낌을 받지는 못했어요. 사실 카카오는 아직까지는. 뭔가 다양한 서비스가 나오긴 하지만 그게 뭐 시장을 점유하면서 오히려 독과점 논란이 나오면서 정부에서 제재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사실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이제 독점 기업에 대한 어떤 제재를 되게 많이 한 추세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 나갈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는 아직까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조금 더 시기에 물론 반등은 할 거예요. 너무 과하게 밀린 부분이 있어요. 사실 카카오와 회사는 괜찮아요. 좋은 기업이고 대신에 이제 하지 말아야 될 액션들을 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 하지 말아야 될 액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점수를 낮게 주는 게 아니고
점수를 안 주죠. 저는 못 주겠다. 그냥 NA로 해버리는 거죠. 했는데 오히려 앞으로 어떻게 하다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카카오에 대한 뷰가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오히려 지금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계열사, 핵심 계열사들을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수단에서 한 2,800으로 이렇게 간다고 하면 네. 하고까지 나온다고 하면 네. 네이버도 큰 주식이니까 그쵸. 얘도 많이 오를 것 같은데. 그럼요.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네이버는 일단 밀린 거 다 올라가야죠. 일단은 미국 주식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포트를 좀 나눠서 하되 이제 미국도 하지만 저는 올해 정도는 우리나라가 더 좋을 걸 보기 때문에 일단 큰 틀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 70%, 미국 주식 30%. 7대3. 네, 이 정도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오히려 저는 이제 장기 투자자 입장이니까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둘 중에 뭐 사실래요 하면 저는 삼성전자. 왜냐면은 아직까지 치킨 게임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치킨 게임의 피해자가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좀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걱정거리는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주가는 괜찮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피해자 입장이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1등을 사라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어떤 그 원칙과 함께 삼성전자는 무조건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 요즘에 좀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종목을 제가 준비는 못했는데 바이오 제약주를 많이 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원래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바이오 제약주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투자를 잘 안 하는데 최근에 저는 어떤 기다렸던 시점이 바이오 제약주들이 코로나 관련주로 많이 엮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코로나 관련 어떤 백신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실적이 나오고 이런 걸 좀 많이 있었는데 그게 좀 걷어지는 시점을 그 테마가 좀 어느 정도 내려간 시점을 좀 기다렸거든요. 근데 많이 내려간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백신을 이제 어디서 들어와가지고 찍어서 판매하는 기업이 오히려 우리 스스로의 백신을 이제 팔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스스로 이제 자기 어떤 상품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코로나 이슈가 좀 많이 그래도 없어졌구나. 그러면은 바이오 제약 기업들 좀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도 되겠네? 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기업들은 좀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좀 종목을 여러 개 놓고 좀 여러 개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요즘에 눈에 보이는 게 게임주. 게임주가 사실은 코로나 때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코로나 때 좀 뜨긴 떴는데 이게 보면은 미국에서 와 이거 너무 대단한 게임이야라고 이제 들어가 보면은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아니 거기서 무슨 예전에 그 로블록스 나왔을 때 거기서 만나가지고 무슨 뭐 콘서트를 하고 거기서 또 물건을 사고 팔고 하잖아요. 다 옛날에 리니지, 아이온 다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벤트 할 때 막 뭐 빵빵빵 하고 막 서로 물물 교환하고 그걸 갖다 현금화 시키고 다 있었던 거거든요. 그 저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그런 걸 좀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걸 왜 안 시키지?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싸이월드를 발전 잘 시켰으면 페이스북은 잊혀졌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농담이 아니고 그런 아쉬운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게임주 최근에 게임들 조금 만들어내면서 스타 게임이 아직까지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없긴 한데 게임주가 요즘에 좀 꿈틀꿈틀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게임주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있어요. 그 게임주 진짜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졌죠. 요즘에 저는 많이 빠진 애들이 자꾸 눈에 보여요. 이번에 실적이 좀 많이 갈려요. 근데 당연히 실적이 좋은 기업들 위주로 봐야죠. 그렇게 보시는 그 정도 지금 요즘에 좀 관심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가 안 나와서 2차 전지는 아까 ING라고는 하셨는데 2차 전지는 뭐 특별히 너무 많이 올랐나요? 혹시? 2차 전지는 아니요. 저는 요즘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폐배터리. 폐배터리가 요즘 계속 꽂혀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배터리 생산만 했잖아요. 계속. 근데 이제 이 배터리 교체 시기가 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폐배터리 그리고 기존 이제 배터리가 또 성능이 높아지면서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기존 거를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최근에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 상장을 한 기업도 있고 그 관련된 산업에서 또 투자한 기업들도 많고 최근에 보면은 이 배터리 얘기가 나왔을 때 제일 수혜를 받는 기업이 어딘가 봤더니 광산 가지고 있는 중국 기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어쨌든 이거는 이제 원자재도 되게 중요한 시점이 됐구나라고 싶어가지고 해외 뭐 배터리 관련 광산 거기 들어가는 이제 그 원자재의 어떤 광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오히려 앨런 머스크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광산 투자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폐배터리는 일단 배터리 관련주에서는 폐배터리는 계속 관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그 혹시 막 리오프닝 관련해서 중국 관련주에서 뭐 예를 들면 뭐 그 면세점이라든지 뭐 카지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죠. 그런 것도 괜찮아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게 요즘에 그 항공 수요가 살아나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인수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시아나가 굳이 항공 수요가 살아나는데 대한항공한테 인수가 돼야 돼?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것도 괜찮고 면세점도 마찬가지고 백화점도 마찬가지고 지금 실적이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지난번부터 드렸거든요. 네. 계속 잘 나오고 있다. 그 걔네들은 예전부터 잘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눈에 들어온 거지. 그래서 저는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카지노도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봐요. 여행 관련 이쪽 라인들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중국 관련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최근에 보면 이제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 다 빼가지고 베트남이나 인도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 공산주의 국가라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그 틀을 참 벗어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제재도 많고 뭐 관시 문화도 있고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중국 쪽과 연관되어 있는 어떤 산업을 투자하는 건 전 잘 모르겠는데 또 웃긴 게 뭐냐면 중국 시장에 대한 관심은 또 있어요. 얘들 살아날 것 같아요. 살아날 것 같아요. 네. 터지지 않고. 네. 네. 근데 오히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하면 전 안 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도가 전 개인적으로 낮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것 같은데 만일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정보가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중국 관련 기업에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이 살아날 거라 보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 시장에 되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는 보면은 MSCI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어쨌든 이제 이머징 마켓 내에서 이머징 마켓 내에 잊지 말아야 될 국가가 우리나라 중국인데 당연히 중국 비중을 높이고 싶어가지고 중국이 계속 안 좋으니까 거기 비중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이 올라가잖아요. 지수가 올라가면은 MSCI 내에서 비중이 넘어가겠죠. 중국은 이 정도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직 안 되기 때문에 매수를 막 해놓고 있는데 빠졌던 중국 지수가 올라가요. 그러면은 MSCI 자기들이 원하는 그 범위 한도를 넘어가 버리죠. 그럼 그 범위 한도 넘어가는 걸 걔네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매도를 해요. 그렇구나. 밸런스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네. 자산 배분 전략. 우리나라 연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점에서 매수를 실컷 해놨다가 지수가 확 올라가면 연기금이 확 팔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이게 싫어서 파는 게 아니고 걔네들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부동산, 해외 부동산, 채권 다 비중이 있어요. 몇 퍼센트, 16점 몇 퍼센트 다 비중이 있는데 그 비중이 넘어가면 그냥 팔아버리거든요. 그렇구나. MSCI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덱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중국이 저점에서 많이 매수를 해놨잖아요. 근데 중국 지수 올라간다? 그러면 팔고 매도를 태우겠죠. 어디 사겠어요? 한국을 사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 다음 순위가 우리나라인데 그 마켓 그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중국 지수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것도 제가 24년 하반기가 끝날 것 같다는 뷰가 바뀐 이유입니다.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도 좋을 것 같고 그 효과를 또 우리나라가 수급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제가 불과 몇 개월 전에 되게 비판을 많이 받으면서 했던 그런 멘트들의 새 버전입니다. 새로 들고 온 버전입니다. 지금은 뭔가 제가 무슨 소리해? 라고 할 수 있지만 한 번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네.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은 MSCI 그 수급 내에서 중국이 범위가 올라가면 그걸 매도 때려버리면 다른 이머징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2순위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외국인 수급은 훨씬 더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감히 2,800, 3,000 또는 정고점 이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너무 시원시원하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 대표님께서 정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더 많이 와닿은 게 확실히 이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많이 와닿고 그 말씀들이 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분위기가 나쁘니까 들어도 힘도 빠지고 약간 그런 게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러면 대표님 오늘 이렇게 좀 되게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좋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무난하게 한번 1억 정도 그럼 지금 여윳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좀 운용을 하려고 하는데 무난하게 한번 전략 같은 거 한두 개 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자산을 한번 확 처음 했었던 시점이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저는 이제 나와서 여러분 자산 배분 전략 하십시오. 종목 10개 나눠서 하십시오. 그러잖아요. 이거는 진짜 평균적으로 제일 안전한 방법이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방법은 진짜 정말 단단한 이제 기본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 회사의 정말 밑바닥까지 회사의 임원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분석할 자신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종목 3개 이하로 집중 투자. 지금은 먹힐 거예요. 이젠 될 거예요. 가치주 쪽으로 진짜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시장이 움직여도 걔는 안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가치주들이 한번 터지면은 몇백 %씩 올라가거든요. 그래요? 네. 가치주라고 하면 그 예를 들면은 뭐 은행주 뭐 이런 건가요? 은행주는 보통 이제 성장주로 많이 넣기도 하고 가치주 많이 넣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성장주 가치주가 의미가 없다고 봐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가치주는 정말 말 그대로 가치가 있는데 뭐 안전하기도 한데 퍼피밸 레벨도 다 괜찮은데 시장이 알아주지 않은 어떤 이제 진주 같은 숨겨진 진주 같은 종목들
그런 게 나중에 빵빵빵 뜨거든요. 저런 기업이 있었어 하는 꼭 IT 뭐 이런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근데 IT 베이스면 편하긴 하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업종에 내에 있는 그런 어떤 코스닥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코스피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코스닥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지금부터 100% 200% 수익 날 수 있는 종목들 꽤 있다 보거든요. 저는. 지금은 약간 좀 작은 걸 해도 좋겠네요. 괜찮다고 봐요. 저는. 올라가면은 탄력 있게도 올라갈 수도 있고. 되게 좋은 힌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실적을 딱 꺼내봤을 때 이거 되게 시총도 그렇게 높지 않은 기업이고 되게 사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대표님 진짜 밤잠 안 자고 있는 기업이고 뭐 직원들도 굉장히 마인드가 좋은 기업이고 다 좋은 기업인데 왜 이런 기업이 못 떴지? 라고 생각이 드는 기업인데 2022년도 실적까지 많이 좋아버리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버텨내가 되는 거죠. 얘다 싶을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그 기업을 매수하시면서 주총도 다 빠짐없이 가시고 주담이랑 전화통화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시고 제가 그랬어요. 어떤 기업을 2년 반을 넘게 투자했어요. 근데 딱 그 기업이 200% 넘게 수익 올라갈 때까지 딱 3개월 걸리더라고요. 진짜요? 네. 계속 잠잠히 있다가? 아니요. 마이너스였죠. 아 진짜요? 전체 원금 대비해서 한 30-40% 투자해놨는데 마이너스 40%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그걸 다 계속 하면서 버티신 거예요? 주담 통화하고. 주담 저는 알 거예요. 그렇게 하고 주총 계속 참석하고 짜증나는 거 있으면 얘기하고 뭐 이상한 짓 하면은 변호사 써가지고 그냥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쪽에서 미팅을 하죠. 더 담으시고. 네. 마이너스 때도 더. 진짜 담으시고.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 이제 액티브한 투자자들이 많이 하는 행동들 있잖아요. 지금 보면 이제 그 이런 활동들 하는 펀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활동들 일반적인 정말 합법적으로. 나는 당신이 번 거를 그걸 갖다 우리한테 배당을 주고 주주들한테 환원을 해야지 왜 그걸 이상한 짓을 하느냐 이런 것들 이제 주주 감시죠. 그런 행동을 했었어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되게 많아요. SM도 그렇게 됐잖아요. SM도 그렇고. 네, 그래서 이런 게 많아져야 돼요. 기업들이 개인 투자자들을 진짜 쉽게 보지 않아야 돼요. 어렵게 봐야 돼요. 투자잖아요. 자기들한테 돈을 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감히 투자자들한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대표님 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요즘에 그 은행 쪽에서도 은행이 그 배당 성향이 그 돈을 많이 버는데 낮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약간 배당을 할 때도 막 정부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배당률 낮추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 은행도 어떻게 좀 괜찮다고 보시나요? 그런 운동이 먹힐 수 있다고 좀 보시나요? 이게 뭔가 정부랑 연계돼 가지고 쉽지 않을 것 같은. 은행주를 누가 저한테 물어보면 전 딱 이 얘기예요. 재작년에 증권주 괜찮았잖아. 그때 당시에 증권사에 있었던 후배가 이제 자기 인센티브 많이 받아서 밥을 사겠대요. 까불지 말고 그냥 들고 있어라. 니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작년에 증권주 박살났죠. 완전 자리가 많이 날아갔잖아요. 과연 은행주가 작년에 좋았다고 올해 좋을까요? 저는 아직까지 의문부.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금리 인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처럼 좀 미국과는 다르게 IB 쪽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자 마진이 높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은행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뭐 지방은행도 이번에 배당을 엄청 많이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배당은 늘려야 된다 봐요. 우리나라는 배당률만 올라가잖아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야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너무 낮아요. 배당 성향이 너무 낮아요. 심해요. 그래서 최근에 은행들이 좀 올렸다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다가 은행들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뭐냐면은 배당률도 좀 올라가는데 더하기 자사주 소각을 해요. 이거 나이스한 거예요. 자사주 소각은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주주 환원 정책을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최근에 되게 기분이 좋은 게 우리나라가 분위기가 좀 괜찮다라고 보는 게 배당 성향도 좀 괜찮게 하는 데다가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건 나이스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은행들이 지금 잘 하고 있는 거라 보고 있고, 근데 오히려 은행들을 정부나 이런 데서 컨트롤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부동산이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건데 뭐 그거는 적절히 잘 해야죠. 근데 저는 주식 뭐 딴 거 모르겠고 정치도 모르겠고 뭐 정권 모르겠고 단순히 그냥 딱 기업만 보고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배당 성향이 올라갈수록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보는 시야가 달라질 거다. 더 많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은 많이 해야 되고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해야 되고 투자를 한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확실하게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주식시장은 진짜 좋아질 거예요. 더 지수가 올라가면 증권주도 괜찮을까요? 올라가 좋아지죠. 그러니까 증권주의 시기가 올 것 같긴 해요. 다시 올 겁니다. 올 건데 결국은 이제 개인들이 많이 매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당장 올해보다는 뭐 내년이나 내후년쯤 증권업도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걔네들 브로커리지 수익이 살아나야 되니까. 그랬을 때 저는 다시 증권사 후배들한테 이제 지인들한테 그러겠죠. 인센티브 열심히 모아둬라.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예, 대표님 이렇게 항상 나오실 때마다 아낌없이 산업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섹터에 걸쳐서 이렇게 핵심을 짚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에는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되게 싫어하는 게 내가 뭐라고 했어, 내 말 맞잖아, 이 얘기 되게 싫은데 한 번은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잘났다가 아니에요. 제가 했던 얘기가 맞았다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건 아니고 항상 소수의 의견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렇고 뭐 오늘은 되게 편하게 얘기를 했지만 저는 사실은 강세론자라고 불리긴 하지만 저 강세론자는 아니에요. 되게 시장론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침체보다는 저는 경제 위기를 걱정하고 예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건 먼 미래에 얘기해서 또 나중에 우리 종작 책방에서 말씀드릴 이유가 때가 있겠죠. 아마 그때 얘기할 때 또 엄청 저는 비판을 받을 거예요. 주식시장 이렇게 좋은데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근데 그때도 제 얘기를 한번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종목을 잘 봐주셔야 돼요. 선별을 잘 하셔야 되는데 꿈을 먹고 사는 기업들 투자하지 마십시오. 숫자가 찍혀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되게 좋은 게 2022년도에 힘들었는데 그 힘든 과정에서도 실적이 잘 만들어지고 성장을 한 기업들은 무조건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올해는 그렇게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단순히 같은 업종 내에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니까 얘도 가겠지. 1등주 가니까 대장 가니까 얘도 따라가겠지.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기업이 위기가 금방 올 수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부터 상장 폐지도 되게 많아질 거예요. 아닌 기업들은 뭔가 팍팍팍 정리가 되는 그런 것도 많아질 겁니다. 상장 폐지 기업들은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는 안전하게 돈 많은 기업, 실적 잘 내고 숫자 찍히고 꿈꾸는 기업 말고 꿈은 걔네들 보고 꾸라고 하고 우리는 재무제표를 확인을 해라.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시고 항상 이제 성공 투자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 20%씩 아마 제가 이따 차트를 보내드리겠지만 대세 상승장 때도 단기 고점 대비해서 10%, 20%씩 조정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 조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긍정적인 뷰와 함께 중간중간 보시면은 어떤 테마가 가는 데 있어서도 그 매출이 25% 이상 차지해야 된다는 거. 맞아요. 그런 거 같고 또 조정이 6개월마다 한 번씩 큰 폭으로 또 있을 수 있다는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짚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말씀해 주신 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지르는 그런 낙관적인 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돌다리도 더 두들겨 보면서 갈 수 있는 거를 제시해 주신 것 같고 한번 오늘 방송 정말 뜻깊은 것 같은데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서 오늘 대표님이 어떤 부분들을 시장론주의자로서 말씀하셨는지 짚어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선영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